어머니가 그룹 회장이면서 아들한테 5억도 못 줘요? 87억을 들고 갔으면서 또 돈이야? 네가 아버지 영정 앞에서 무릎 꿇고 한 말 다 거짓말이었어?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박순덕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10년 전에 제 전 재산을 큰아들한테 다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았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냥 슬프기만 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속이 뻥 뚫리실 거예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한 기운을 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희 남편 박종수 씨는 식품 회사를 하나 운영했어요. 젊을 때부터 이 사람이 정말 뼈 빠지게 일했거든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공장에 가 있고 그렇게 30년 넘게 매달려서 키운 회사였어요. 덕분에 서울에 건물 2채를 갖고 있었는데 합치면 한 87억 정도 됐고 현금도 15억쯤 있었으니까 뭐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노후 걱정 없이 살 만큼은 충분했죠. 근데 그 사람이 췌장암 판정을 받았어요. 처음에 소식 듣고 저는 귀를 의심했거든요. 아침마다 멀쩡하게 밥 먹고 출근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누렇게 변하더니 병원에 가보니까 3기라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수술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때부터 종수 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날마다 저한테 같은 말을 했거든요. 건물 2채는 절대 팔지 말라고요. 그게 내 노후고 그게 내 안전장치라고요. 참 이 부분이 중요해요. 특히 종수 씨가 신신당부한 게 하나 있었는데 큰아들한테는 건물을 절대 넘기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 그랬냐면요. 우리 큰아들 박정호가 그때 나이 37이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거든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여기저기 돈을 넣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었어요. 종수 씨가 살아있을 때도 몇 번이나 돈을 빌려갔다가 맨날 손해만 보고 돌아왔으니까 종수 씨 입장에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종수 씨가 투병한 지 넉 달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 사람이 꽤 왔더라고요. 회사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동네 지인들까지 와줬는데 저는 그 며칠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와서 뭐라고 하는지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온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근데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어요. 큰아들이 영정사진 앞에서 큰절을 하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앞으로 자기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요. 아버지 몫까지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요. 옆에 서 있던 며느리 한소영이도 고개를 숙이면서 어머니 잘 모시겠다고 했어요. 그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남편 잃고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는데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도 기댈 때가 있구나 싶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거든요. 종수 씨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큰아들이 집에 불쑥 찾아왔는데 거실에 앉더니 할 말이 있다면서 서류 뭉치를 탁 꺼내놓더라고요. 건물 2채 명의를 자기 앞으로 옮기자는 거예요. 세금 문제도 있고 관리도 자기가 하는 게 편하다면서
지금 안 하면 세금이 더 나온다고. 어차피 가족 재산인데 명의만 바꾸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종수 씨가 병상에서 했던 말이 번쩍 떠올랐어요. 건물은 절대 넘기지 말라던 그 말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거든요.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요. 근데 큰아들이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찾아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떨 때는 며느리까지 같이 와서 어머니 편하시게 해드리려는 거라면서 둘이서 번갈아가며 저를 설득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게 한 달 넘게 계속됐어요. 남편 떠나보내고 몸도 마음도 다 약해져 있는데 아들이란 사람이 엄마가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매일 찾아와서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하니까 어느 순간 저항할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도장을 찍었어요. 건물 2채, 현금 15억. 전부 다 큰아들 앞으로 넘겼어요. 내 자식인데 설마 하는 마음이었죠. 종수 씨한테는 미안했지만 살아있는 아들 앞에서 돌아가신 남편 말만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서류 처리가 다 끝난 날 큰아들이 웃으면서 이제 걱정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서 다 잘하겠다고요. 근데 그로부터 딱 2주 뒤였어요. 큰아들이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표정이 싹 달라져 있더라고요. 대뜸 이 집을 팔아야 한다면서 어머니가 나가줘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투자할 데가 있는데 목돈이 필요하다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어요. 내가 30년을 산 집인데 나가라고? 아들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는데 옆에 서 있던 며느리가 이미 부동산에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면서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입에서 말이 안 나왔거든요. 종수 씨가 왜 그렇게까지 붙잡고 당부했는지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큰아들은 저한테 작은 방이라도 구해주겠다면서 짐을 싸라고 했어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엄마한테 짐 싸서 나가라고 한 거예요. 저는 그 집에서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나왔어요. 55살이었어요. 30년을 살던 집에서 손에 가방 하나만 들고요. 집에서 나온 날 저는 갈 데가 없었어요. 진짜 아무 데도요. 친정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형제들이랑도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연락이 뜸했거든요. 친구한테 손 벌리자니 창피했고 그렇다고 길바닥에 앉아있을 수도 없었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현금이 47만 원 있었어요. 통장에 있던 돈은 전부 큰아들한테 넘긴 상태였으니까 세상에 저한테 남은 돈이라곤 그게 다였어요. 47만 원 들고 55살 여자가 갈 수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서울역에서 시외버스를 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멀리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버스가 안성에서 섰길래 거기서 내렸는데 왜 안성이었냐면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서울이 아닌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었던 거죠. 버스에서 내리니까 해가 지고 있었고 낯선 거리에 혼자 서 있으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그날 안성 시내를 한참 돌아다니다가 쪽방을 하나 구했어요.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방이었는데 보증금이 3만 원 모자라서 집주인한테 사정해서 겨우 들어갔어요. 방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좁았거든요. 이불 깔면 벽에 어깨가 닿았고 화장실은 복도 끝에 공용으로 하나 있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거기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싶더라고요. 며칠을 그 방에서 꼼짝도 안 하고 누워 있었어요. 밥도 안 먹고 물만 조금 마시면서 그냥 천장만 봤어요. 종수 씨 생각, 큰아들 생각, 30년 살던 집 생각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는데 올 힘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일어났는데 남은 돈을 세어보니까 24만 원이었어요. 이걸로 월세 내고 나면 4만 원인데 4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거잖아요. 그때 쪽방 옆방에 김복순이라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나이가 저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였는데 이 할머니가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복순 할머니가 제 방 앞에서 저를 보더니 밥은 먹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복순 할머니가 그냥 가지를 않았어요. 자기 방으로 가더니 찬밥에 김치를 얹어서 가져왔는데 그걸 받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87억짜리 건물 2채를 갖고 있던 사람이 남의 찬밥 한 덩이에 눈물을 흘리는 신세가 된 거죠. 솔직히 그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안 났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복순 할머니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울고만 있으면 배가 안 부르다고, 몸이 멀쩡하면 나와서 같이 폐지나 줍자고요. 처음에는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길바닥에서 폐지를 줍는다는 게 자존심이 안 허락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죠. 결국 복순 할머니를 따라 나갔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주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고 손은 종이에 베어서 피가 나고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거든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번 돈이 8,000원이더라고요. 8,000원이요. 근데 그 8,000원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어요. 내 손으로 번 돈이니까요. 그렇게 석 달을 폐지를 주우면서 살았어요. 복순 할머니가 어디 가면 폐지가 많은지 어느 가게 앞에 박스를 내놓는지 하나하나 알려줬거든요. 아침에 같이 나가서 저녁에 같이 들어오면서 이것저것 가르쳐 주는데 진짜 그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거기서 버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안성 시장통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데 누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돌아봤더니 낯이 익은 사람이 서 있었어요. 말순이었어요. 이 말순이 종수 씨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했던 직원이었는데 종수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회사가 정리되면서 나온 사람이었거든요. 말순이가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사장님, 사모님 아니시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었어요. 폐지 묶음을 리어카에 싣고 서 있는 꼴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순이가 울더라고요.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어쩌다 이렇게 되셨냐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면서요. 저는 처음에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다 털어놨어요. 큰아들한테 전 재산을 넘겼는데 집에서 쫓겨났다고요. 말순이가 한참을 말없이 듣더니 이러더라고요. 사모님, 제가 돈이 많지는 않은데 400만 원은 있다고요. 그걸로 뭐라도 시작해 보시자고요. 자기가 옆에서 돕겠다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400만 원이요. 남들이 보면 작은 돈이지만 바닥에 있던 저한테는 그게 전부였거든요. 말순이가 거기에
자기 퇴직금에서 350만 원을 더 보태줘서 750만 원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 돈으로 반찬 가게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요리밖에 없었거든요. 종수 씨 회사가 식품 회사였으니까 옆에서 보고 배운 것도 있었고 집에서 반찬 만드는 건 자신이 있었어요. 안성시장 근처에 3평짜리 허름한 자리를 하나 얻어서 거기서 반찬 장사를 시작했어요. 반찬 가게 이름을 순덕이네 반찬이라고 지었어요. 뭐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말순이가 사모님 이름 그대로 쓰는 게 정이 간다고 해서 그렇게 정한 거였어요. 간판이랄 것도 없었죠. 골판지에 매직으로 써서 벽에 붙여놓은 게 전부였거든요. 3평짜리 가게가 얼마나 좁았는지 아세요? 반찬통 늘어놓고 나면 사람 하나 겨우 서 있을 정도였어요. 냉장고 하나, 가스레인지 2개, 도마 하나가 전부였는데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김치, 멸치볶음, 잡채, 나물무침, 계란말이까지 한 10가지를 매일 아침까지 만들어 놔야 했거든요. 말순이가 옆에서 같이 손을 놀렸는데 둘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처음 한 달은 솔직히 장사가 안 됐어요. 시장 안에 반찬 가게가 이미 서너 군데나 있었으니까 새로운 가게한테 손님이 올 리가 없었죠. 하루에 3만 원 벌면 많이 버는 날이었고 어떤 날은 10,000원도 안 되는 날이 있었거든요. 만들어 놓은 반찬이 안 팔리면 저녁에 둘이 앉아서 그걸 먹었어요. 반찬이 밥이고 반찬이 반찬이었던 거죠 뭐. 근데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진짜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를 바꿨어요. 시장 안에만 앉아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자고 생각한 거예요. 안성 시내에 있는 작은 공장들이랑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점심 반찬 배달을 해보겠다고 말순이한테 얘기했더니 말순이가 바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몇 살이었겠어요? 55이었어요. 55 먹은 사람이 반찬통을 오토바이 뒤에 싣고 배달을 다닌 거예요. 오토바이를 탈 줄 몰랐으니까 자전거로 시작했는데 반찬통이 무거워서 자전거가 휘청거리면 길바닥에 엎어지기도 했어요. 한 번은 언덕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졌는데 반찬통이 다 쏟아져서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었거든요. 그래도 다음 날 또 일어나서 자전거를 탔어요. 그렇게 발로 뛰니까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순덕이네 반찬은 맛있는데 양도 많고 가격도 싸다고요.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점심때 제 반찬을 시켜 먹기 시작하면서 단골이 하나둘 붙더라고요. 2달째 되니까 하루 매출이 15만 원을 넘겼고 석 달째는 30만 원까지 올랐어요. 참, 그때 고마운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오금자라는 분인데 나이가 63살이었거든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혼자 다 하기 힘들지 않냐고 자기가 배달 좀 도와줄까 하더라고요. 일당은 많이 못 주지만 괜찮겠냐고 물었더니 금자가 웃으면서 밥만 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금자가 배달을 맡고 저는 조리에만 집중했더니 일이 훨씬 수월해졌죠. 하루 매출이 30만 원을 넘기니까 슬슬 가게가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반찬 종류를 더 늘리고 싶어도 냉장고가 하나뿐이라 보관할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말순이한테 상의했더니 말순이가 시장 입구 쪽에 5평짜리 가게가 하나 나왔다고 알려주더라고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었는데 그때까지 모은 돈에서 보증금을 내고 가게를 옮겼어요. 새 가게로 옮기고 나서 반찬 종류를 20가지로 늘렸거든요. 제철 나물이랑 밑반찬 위주로 가짓수를 확 올렸더니 손님이 더 몰렸어요. 하루 매출이 50만 원을 찍은 날,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나서 말순이랑 금자랑 셋이서 소주를 한잔 했어요. 말순이가 잔을 들더니 사모님, 이제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종수 씨 생각이 나서 목이 맸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제일 고됐으면서도 제일 뜨거웠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장사가 잘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장 건물주가 갑자기 찾아와서 월세를 올려야겠다고 하더라고요. 40만 원이던 걸 80만 원으로 2배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거 다 보인다면서요. 거기다가 시장 입구에 대형 마트가 들어온다는 소문까지 돌았어요. 대형 마트에서 반찬 코너를 크게 연다고 하니까 시장 상인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월세가 2배로 뛰면 남는 게 거의 없는데 대형 마트까지 들어오면 손님을 다 빼앗길 판이었어요. 말순이도 금자도 표정이 어두워졌고 저도 밤에 잠이 안 왔어요. 겨우겨우 일어섰는데 또 무너지는 건가 싶어서 천장만 보면서 뒤척였죠. 근데 그때 뜻밖의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김도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종수 씨 회사에서 영업이사를 했던 분이었거든요. 도환이가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성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계시다면서 한번 찾아가도 되겠냐고요. 도환이가 가게에 찾아온 날 반찬을 하나하나 맛보더니 이거면 충분히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세롬푸드라는 식품 유통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찬을 납품해 볼 생각이 없냐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겁이 났어요. 3평짜리 가게에서 시작한 사람이 유통회사에 납품을 한다고? 근데 도환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러더라고요. 사모님 실력이면 된다고. 자기가 다리를 놔줄 테니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저는 그날 밤 한참을 고민했어요. 잘못하면 가게까지 날릴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대로 월세 걱정하면서 쪼그라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수 씨가 회사 키울 때도 맨날 이런 갈림길에서 이를 악물고 앞으로 갔다는 걸 옆에서 봤으니까요. 저는 도환이한테 전화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도환이가 세롬푸드 쪽에 이야기를 넣어줬는데 그게 그냥 넣어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유통회사에 납품을 하려면 위생검사를 통과해야 했거든요. 세롬푸드에서 사람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위생 상태, 조리 과정, 재료 보관까지 전부 다 확인한다고요. 그 말 듣고 저는 잠을 못 잤어요. 5평짜리 가게에서 검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말순이랑 금자랑 셋이서 가게를 싹 뒤집었어요. 냉장고를 깨끗이 닦고 조리대를 새로 깔고 재료마다 날짜를 써서 붙이고 앞치마도 새로 맞췄거든요. 3일 밤을 거의 안 자면서 준비했는데 솔직히 그래도 자신이 없었어요. 검사 나온 날 세롬푸드에서 2사람이 왔는데 가게 구석구석을 다 들여다보더라고요. 냉장고 문을 열어서 온도를 재고 조리대를 만져보고 배수구까지 확인했어요.
저는 옆에 서서 가슴이 쿵쿵 뛰었는데 그 사람들이 서류에 뭘 적으면서 서로 뭐라 뭐라 하더니 한 사람이 저를 쳐다보면서 이러더라고요. 기본은 되어 있다고. 근데 냉장고가 하나로는 부족하니까 냉장고를 추가하고 조리 공간을 분리하면 납품이 가능하다고요. 그때 얼마나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몰라요. 떨어진 줄 알았는데 조건부로 통과한 거였거든요. 말순이가 옆에서 제 팔을 꽉 잡으면서 됐다고, 사모님 해냈다고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죠. 근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냉장고를 하나 더 사고 조리 공간을 분리하려면 최소 200만 원은 필요했는데 그때 가게 운영하면서 모아둔 돈이 15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50만 원이 모자랐어요. 도한이한테 사정을 얘기했더니 도한이가 자기가 5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자 없이요. 저는 처음에 안 된다고 했는데 도한이가 이건 투자라고, 사모님이 잘 되면 나도 좋은 거라면서 안 받으면 섭섭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종수 씨 밑에서 일하던 인연 하나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사람이요. 냉장고를 하나 더 드리고 가게 안쪽에 칸막이를 세워서 조리 공간을 분리했어요. 새로운 푸드에서 다시 확인을 나왔는데 이번에는 바로 통과했거든요. 그리고 첫 납품 계약을 맺었어요. 한 달에 1,200만 원어치를 납품하는 조건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었냐면 가게에서 장사하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9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거기에 1,200만 원이 더해지는 거니까 매출이 단번에 2배로 뛰는 셈이었죠. 근데 납품을 시작하니까 일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가게 손님 반찬 따로, 새로운 푸드 납품용 따로 만들어야 했는데 5평짜리 가게에서 그 물량을 감당하려니까 사람이 모자랐거든요.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3시에 일어나서 납품용 반찬을 먼저 만들고 아침 7시까지 가게 반찬을 만들어 놓고 금자가 배달 나가면 저는 또 납품 물량을 채우고 말순이가 가게를 보고 셋이서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어요. 한 번은 새벽에 반찬을 만들다가 칼로 손을 베었는데 피가 줄줄 나오는 걸 수건으로 칭칭 감고 그냥 계속 일했거든요. 병원 갈 시간이 없었어요. 납품 시간 못 맞추면 계약이 날아가니까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55살 먹은 사람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칼질을 하는 거예요. 손마디가 다 굳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주먹이 안 펴졌어요. 근데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석 달을 버텼더니 새롬 푸드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반찬 품질이 좋다고 납품 물량을 늘리고 싶다는 거예요. 한 달 1,2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요. 좋은 소식이긴 한데 5평짜리 가게에서 그 물량을 만들어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도한이가 그때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이제 가게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작은 공장을 하나 얻어야 한다고요. 근데 공장을 얻으려면 보증금에 설비비까지 최소 3,500만 원은 있어야 했어요. 제가 그때까지 모은 돈이 1,500만 원이었으니까 2천만 원이 모자랐죠. 도한이가 새롬푸드 쪽에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더니 일주일 뒤에 소식을 갖고 왔어요. 새롬푸드에서 2천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납품 단가를 조금 낮추는 조건이었는데 그래도 공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중요했거든요. 저는 바로 하겠다고 했어요. 안성 외곽에 60평짜리 공장 자리를 하나 구했어요.
창고였던 걸 개조한 거라 깨끗하지는 않았는데 말순이랑 금자랑 셋이서 바닥을 닦고 벽을 칠하고 설비를 들여놓았거든요. 업소용 냉장고 3대, 대형 가스레인지 4대, 스테인리스 조리대 6개를 넣고 나니까 그때서야 좀 공장다운 모양이 나왔어요. 순덕이네 반찬이라고 쓴 간판도 제대로 만들어서 달았는데 그 간판 올라가는 거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참, 그때 사람도 더 뽑았어요. 동네 아주머니 4분을 파트타임으로 채용했는데 다들 50대, 60대였거든요.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물량을 맞출 수 있게 됐고 세롬푸드 납품도 안정이 됐어요. 공장 문을 연 첫 달 전체 매출이 3,200만 원을 찍었어요. 가게 매출이랑 납품 매출을 합친 건데 반년 전에 시장 쪽방에서 47만 원 들고 시작한 사람한테 이 숫자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공장 한쪽 구석에서 장부를 정리하다가 혼자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도안이가 저한테 상표를 하나 만들자고 했어요. 순덕이네 반찬 말고 좀 더 정식으로 된 브랜드를 만들어서 크게 키워보자고요. 도안이가 이름을 한길식품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한 길로 쭉 가자는 뜻이라면서요. 저는 그 이름이 좋았어요. 종수 씨가 살아있었으면 좋아했을 이름 같았거든요. 그래서 한길식품으로 상표를 등록했어요. 60평짜리 공장 벽에 한길식품이라고 새 간판을 붙인 날 도안이가 축하한다고 하면서 제 손을 꽉 잡았는데 저는 웃으면서도 속으로 종수 씨한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보,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일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세롬푸드 납품이 안정되면서 다른 유통회사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도안이가 영업을 뛰면서 거래처를 하나둘 늘려놨는데 석 달 만에 납품처가 5군데로 늘었어요. 매출이 한 달에 5천만 원을 넘기더라고요. 근데 진짜 전환점이 된 건 방송이었어요. 어느 날 공장으로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방송국이었어요. 시사 프로그램에서 지역 소상공인 성공 사례를 취재하고 있다면서 저희 한길식품을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도안이가 안성 지역 상공회의소에 한길식품 이야기를 해뒀었는데 거기서 방송국 쪽으로 추천이 들어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도안이가 깔아놓은 길이었던 거죠. 솔직히 처음에는 겁이 났어요. 방송에 나간다고? 내가? 근데 도안이가 이건 기회라고, 이런 기회는 안 올 수도 있다고 하면서 꼭 하시라고 했거든요. 말순이도 사모님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데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면서 등을 떠밀었어요. 촬영 나온 날 카메라 앞에 서니까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근데 기자가 어떻게 시작하셨냐고 물으니까 말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55살에 전 재산을 잃고 폐지를 주우다가 반찬 가게를 시작한 이야기. 750만 원으로 3평짜리 가게를 연 이야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던 이야기를 하는데 카메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내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어요. 하루에 200통은 온 것 같아요. 반찬을 사고 싶다는 전화, 어디서 살 수 있냐는 전화, 납품 계약을 하고 싶다는 전화까지 공장 전화기가 쉴 틈이 없었거든요. 말순이가 전화를 받다가 손이 저려서 소화기를 놓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77만 원 들고 안성에 내려왔던 사람한테 전국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면서도 무서웠어요. 이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60평짜리 공장으로는 밀려드는 주문을 절반도 못 맞추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도안이가 투자를 받자고 했어요.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방송 타서 이름이 알려진 지금 투자를 받아서 공장을 키우자고요. 도안이가 아는 투자 회사에 연결을 해줬는데 한빛 벤처 캐피탈이라는 곳이었거든요. 거기 담당자가 공장에 직접 내려왔어요. 공장을 둘러보고 매출 장부를 확인하고 방송 반응까지 분석하더니 3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지분 20%를 가져가는 조건이었는데 30억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거든요. 도안이가 옆에서 조건이 나쁘지 않다고 이 돈으로 제대로 된 공장을 짓고 생산 라인을 갖추자고 했어요. 저는 이틀을 고민했어요. 밤에 공장 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안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국 투자를 받기로 했어요. 그 돈으로 안성 외곽에 300평짜리 새 공장을 지었어요. 위생 인증도 받고 포장 설비도 드리고 간편식 라인까지 추가했거든요. 직원도 20명으로 늘렸는데 공장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3평짜리 가게에서 반찬통 늘어놓던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300평짜리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어요. 가람푸드라는 식품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저희 한계식품이랑 거의 똑같은 반찬 브랜드를 내놓은 거예요. 포장 디자인도 비슷하고 메뉴 구성도 거의 베꼈더라고요. 거기다가 가격을 저희보다 30%나 싸게 내놓으면서 거래처를 빼앗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납품처 2군데가 가람푸드로 넘어갔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려요. 그것만으로도 모자랐는지 가람푸드 쪽에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한계식품 공장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글이었는데 사진까지 붙여놓았더라고요. 그 글이 퍼지면서 주문이 뚝 떨어졌어요. 하루아침에 매출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직원들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순이도 금자도 아무 말 없이 일만 하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도안이한테 바로 연락했더니 도안이가 이건 분명히 조작이라고 증거를 모으자고 했거든요. 공장 위생 기록을 전부 다 꺼내서 정리하고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해서 위생 검사를 다시 받았어요. 결과는 당연히 문제없음이었죠. 그 검사 결과를 들고 방송국에 연락했더니 마침 그쪽에서도 가람푸드 글이 수상하다고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방송에서 가람푸드가 경쟁사를 밀어내려고 거짓 글을 올린 거라고 보도가 나갔어요. 그 방송이 나간 뒤에 오히려 사람들이 한계식품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저런 비열한 회사랑 싸우면서도 반찬 품질을 지켜온 회사라면서 응원 전화가 쏟아졌거든요. 가람푸드 때문에 빠져나갔던 거래처도 다시 돌아왔어요. 참, 이때부터가 진짜 가속이 붙었어요. 방송을 2번 타니까 전국에서 가맹점 문의가 밀려들었거든요. 한 달에 500건 넘게 전화가 왔어요. 도안이가 이건 프랜차이즈로 가야 한다고 순덕인의 한식이라는 이름으로 가맹 사업을 시작하자고 했어요. 저는 프랜차이즈가 뭔지도 잘 몰랐는데 도안이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사업 계획을 짰거든요. 첫 해에 50개 매장이 열렸어요. 매장이 늘어나니까 공장에서 반제품을 만들어서 각 매장에 보내고 매장에서 마무리 조리를 해서 파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잘 먹혔어요. 2년 만에 매장이 240개까지 늘었고 편의점 간편식 납품까지 시작하면서 매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저는 그때 7살이 넘어 있었거든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직원이 100명이 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대단하다고들 했는데 솔직히 저는 대단한 게 아니라 살려고 발버둥 친 거였어요. 뒤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앞으로만 간 거예요. 도안이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이제 회사를 제대로 된 기업으로 만들자고 한길식품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세우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멍했어요. 종수 씨가 평생 키운 회사가 식품회사였는데 저도 식품회사를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 해야 할까? 가슴 한쪽이 뜨거우면서도 아프더라고요. 한길식품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세운 날, 저는 공장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법인 등기 서류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 대표이사란에 제 이름이 찍혀 있더라고요. 박순덕. 그 세 글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5년 전에 47만 원 들고 안성 시외버스터미널에 내렸던 사람이 법인 대표가 됐으니까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법인을 세우고 나서 사업이 더 빠르게 커졌어요. 도안이가 사업 구조를 셋으로 나누자고 했거든요. 반찬 제조를 담당하는 한길푸드, 프랜차이즈 매장을 관리하는 한길외식, 편의점이랑 마트에 간편식을 납품하는 한길유통. 이렇게 자회사 3개를 두는 그룹 형태로 만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구조를 잘 몰랐는데 도안이가 옆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끌어줬거든요. 종수 씨가 살아있었으면 도안이한테 고맙다고 술 한잔 샀을 거예요. 프랜차이즈 매장이 240개를 넘기면서 전국에 순덕이네 한식 간판이 깔렸고 편의점 간편식도 대형 편의점 3곳에 동시 입점했어요. 매출이 무섭게 올랐는데 그룹 전체 연 매출이 1,800억 원을 찍었을 때 도안이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사모님, 이제 회장이라고 불러야 맞다고요. 여러분, 1,800억이요. 직원이 350명이고 자회사가 3개인 식품그룹의 회장이라니 저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회장 취임식이라고 거창하게 한 건 아니었어요. 새로 얻은 여의도 사무실에서 직원들이랑 임원들 앞에서 인사를 한 거였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마이크를 잡고 서 있는데 갑자기 안성 시장통에서 자전거 타고 반찬 배달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언덕에서 넘어져서 반찬통 쏟아놓고 울던 때. 새벽 3시에 칼로 손 베면서도 납품 시간 맞추려고 이를 악물던 때가요. 저는 딱 한마디만 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도와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말순이가 맨 뒷줄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취임식 끝나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여기저기서 65세 여성이 맨손으로 식품그룹을 읽었다면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인터뷰를 몇 개 받았는데 기자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가족 이야기요. 자녀분은 뭐 하시냐고, 남편분은 어떤 분이었냐고요. 저는 종수 씨 이야기는 했어요. 남편이 식품회사를 했었고 돌아가신 뒤에 제가 그 길을 이어간 거라고요. 근데 큰아들 이야기는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거든요. 내 아들이 내 전 재산을 빼앗고 나를 내쫓았다는 이야기를 세상 앞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창피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요. 참, 이때쯤 딸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 둘째 박선희인데 선희는 그때 미국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큰아들한테 쫓겨나고 나서 선희한테 연락을 안 했었어요. 딸한테까지 짐이 들고 싶지 않았고
솔직히 내 꼴이 창피했거든요. 근데 회사가 이만큼 커지고 나니까 이제는 말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전화로 선희한테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큰아들한테 재산을 넘기고 쫓겨난 것, 안성에서 폐지 줍고 반찬 가게 시작한 것, 지금은 식품그룹 회장이 된 것까지요. 선희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만 들렸어요. 한참 뒤에 선희가 겨우 입을 열었는데 왜 그때 자기한테 전화 안 하셨냐고,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미국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나왔지만 꾹 참았어요. 딸한테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괜찮다고, 엄마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걱정 말라고 했어요. 선희가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그런 짓을 한 거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제가 선희한테 부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오빠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요. 선희가 한참을 울다가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가지 일이 마음에 계속 걸렸는데 큰아들 이야기예요. 사실 저는 큰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회사가 커지면서 흥신소를 통해서 큰아들 근황을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들어보세요, 진짜. 큰아들이 제 건물 2채를 팔아서 부동산 투자에 올인했는데 그게 완전히 망했어요. 부동산 경기가 꺼지면서 투자금을 다 날렸고 거기다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 신용불량자가 됐고 집도 차도 다 넘어갔더라고요. 며느리 한소영이는 이혼하고 떠났다는 소식까지 들었어요. 흥신소에서 보내온 사진을 봤는데 큰아들이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어요. 때가 잔뜩 낀 옷을 입고 바닥에 앉아있는 사진이었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찢어버리고 싶으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내 전 재산을 빼앗고 나를 길바닥에 내쫓은 자식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 길바닥에 앉아있는 꼴을 보니까 속이 시원하기는커녕 가슴이 쥐어짜이더라고요. 미워해야 맞는 건데 미워하고 싶은데 그래도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잖아요. 저는 그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요. 말순이한테도, 도안이한테도, 선이한테도요. 그리고 석 달에 한 번씩 흥신소를 통해서 큰아들 근황을 계속 확인했어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죠. 회장실 창문으로 여의도 빌딩 불빛이 보이는 밤이면 저는 가끔 그 사진을 꺼내서 봤어요. 종수 씨가 살아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아침에 여의도 사무실에 출근해서 회의를 하나 하고 점심 먹고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거든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1층 로비에 사람이 하나 왔는데 회장님 아들이라고 한다면서 경비원이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비서한테 어떻게 생겼냐고 물었더니 옷이 너덜너덜하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냄새도 심하고 경비원이 내보내려 했는데 자기가 회장 아들이라고 소리를 질렀다고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서랍 속에 넣어둔 그 사진이 머릿속에서 번쩍 지나갔거든요. 올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오니까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비서한테 회의실로 안내하라고 했어요. 제가 직접 내려가는 건 싫었거든요. 직원들 앞에서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문 앞에서 발이 멈췄어요. 큰아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진짜 사람 꼴이 아니었어요. 머리카락은 기름이 떡져서 엉겨 붙어 있었고 얼굴은 까맣게 탔는데 볼이 쑥 들어가서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옷은 어디서 주워 입었는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운동화는 앞코가 벌어져 있었어요. 냄새가 회의실 안에 꽉 차 있었는데 저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저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87억짜리 건물 2채랑 현금 15억을 들고 갔던 사람이 저 꼴이라고?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밉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게 한꺼번에 밀려오니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큰아들이 저를 보더니 눈이 풀린 채로 헤헤 웃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하고 부르더라고요. 10년 만에 듣는 그 소리였는데 반갑기는커녕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큰아들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요. 투자가 다 망해서 빚이 감당이 안 되고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다가 길에서 살게 됐다고요. 며느리도 떠나고 갈 데가 없다면서요. 그러더니 본론을 꺼냈어요. 돈을 좀 달라고요. 5억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서요. 5억이요. 5억.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큰아들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10년 전에 저한테 뭘 했는지 기억이나 하는 건지, 아니면 기억하면서도 뻔뻔하게 이러는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엄마한테 전 재산을 빼앗고 30년 살던 집에서 가방 하나 들려서 내쫓아놓고 1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거지꼴로 찾아와서 5억을 달라고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돈은 못 준다고요. 큰아들이 표정이 확 변하더니 목소리를 높이면서 어머니가 그룹 회장이면서 아들한테 돈 5억도 못 주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지경이 된 게 안 보이냐면서요. 참,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오는데 얼마나 피를 말렸는지 이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도 모르고 남 탓, 세상 탓만 하면서 엄마한테 돈을 뜯으려고 온 거잖아요. 저는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종수 씨 장례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큰아들이 영정 앞에서 큰절을 하는 사진이었거든요. 그날 큰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아버지 대신 어머니를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그 말 기억하냐고요. 큰아들 표정이 굳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을 테이블 위에 탁 매려놓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네가 그 약속을 한 지 한 달 만에 나한테 서류를 내밀었다고. 건물 명의 넘기라고 할 때 나는 네 아버지 유언을 어기면서까지 도장을 찍어줬다고. 근데 넌 그 도장 받아가고 2주 만에 나한테 나가라고 했다고요. 55살에 가방 하나 들고 쫓겨나서 안성 쪽방에서 폐지를 주우면서 살았다고. 새벽에 손이 곱아서 주먹이 안 펴지는데도 반찬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10년을 이를 악물고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큰아들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네 아버지가 왜 건물을 넘기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냐고. 너한테 넘기면 이렇게 될 줄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고요. 넌 아버지 살아있을 때부터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고. 근데 나는 네가 달라질 거라고 믿었다고. 그게 내 잘못이었다고요. 그 순간 큰아들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내려앉았어요. 무릎이 바닥에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는데 저는 그 소리를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큰아들이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이마를 바닥에 박더니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도 못 내고 어깨만 들썩이다가 결국 터졌거든요. 회의실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통곡을 했어요. 어머니 잘못했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서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오래 참아왔으니까요. 10년 동안 삼킨 눈물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저 앞에서 운다고 다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큰아들이 바닥에 엎드려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지켜봤어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는 걸. 그걸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지켜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한참 뒤에 큰아들이 울음을 겨우 멈추고 고개를 들었는데 얼굴이 눈물이랑 콧물로 범벅이었어요. 저는 그때 천천히 일어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물을 한 잔 따랐어요. 그걸 큰아들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돈은 안 줄 거야. 근데 기회는 한 번 줄게. 안성 공장에 말단 직원 자리가 하나 있다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요. 월급은 다른 직원이랑 똑같이 받고 특별 대우 같은 건 없다고요.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요. 큰아들이 바닥에 앉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아들이 안성 공장으로 내려간 건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저는 공장장한테만 미리 이야기를 해뒀거든요. 새로 오는 직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대해달라고. 특별히 봐주거나 할 거 없이 시키는 대로 일만 시키라고요. 큰아들이 공장에 첫 출근한 날 저는 여의도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공장장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왔다고. 지금 작업복 갈아입고 라인에 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듣고 전화를 끊었는데 손이 떨려서 수화기를 내려놓는 게 힘들었어요. 말순이한테는 이야기를 했어요. 큰아들이 공장에 들어갔다고요. 말순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보다가 사모님이 잘 하신 거라고, 그래도 끝까지 내치지 않은 게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단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이니까요. 첫 주가 지나고 공장장한테 보고가 왔는데 솔직히 좋지 않았어요. 큰아들이 라인에서 반찬 포장을 하는 일을 맡았는데 속도가 너무 느렸다고요. 옆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10개 포장할 때 큰아들은 3개를 겨우 했다면서요. 손이 안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점심시간에 혼자 구석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고요. 다른 직원들이랑 말도 안 섰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10년 전에 87억짜리 건물 2채를 들고 갔던 사람이 지금 공장 라인에서 반찬 포장을 3개 겨우 하고 있다니까.
이게 통쾌해야 맞는 건지 슬퍼해야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둘 다였어요. 속이 좀 시원하면서도 가슴이 쓰렸거든요. 둘째 주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공장장이 전화해서 좀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머리가 없어서 가르쳐주면 고개만 끄덕이는데 돌아서면 또 틀린다고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안 빠지고 매일 나온다고요. 아침 8시 출근 시간에 맞춰서 칼같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듣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잘 지켜봐 달라고만 했죠. 셋째 주부터 조금씩 달라졌어요. 공장장이 포장 속도가 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3개 하던 걸 7개까지 올렸다면서요. 아직 다른 직원들한테 한참 못 미치지만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고요. 점심시간에도 옆에 앉은 아주머니한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때 금자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금자는 공장에서 배달 관리를 맡고 있었는데 큰아들이 하루는 금자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했대요. 열심히 하겠다고요. 금자가 그 말 듣고 좀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회장님 아들이라는 걸 공장에서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새로운 아저씨인데 유독 예의 바르다고들 했대요. 한 달이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포장 속도가 다른 직원들 수준까지 올라왔고 라인에서 빈자리가 나면 먼저 가서 채우더라고요. 공장장이 처음으로 괜찮다는 말을 했어요. 갈 데가 없는 사람 특유의 절박함이 보인다고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를 못했어요. 갈 데가 없는 사람 특유의 절박함이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거든요. 10년 전에 제가 딱 그랬으니까요. 47만 원 들고 안성에 내려와서 폐지를 주울 때 저도 갈 데가 없었어요. 그 절박함이 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아는 거잖아요. 2달째 되던 날 저는 처음으로 안성 공장에 내려갔어요. 큰아들을 보려고 간 건 아니었어요. 원래 분기마다 한 번씩 공장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궁금했어요. 공장에 들어서니까 라인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큰아들이 맨 끝자리에 서서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업복을 입고 위생모를 쓴 모습이 처음에는 눈에 안 들어왔어요. 옆에 있는 아주머니랑 뭐라 이야기하면서 손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10년 전에 제 앞에서 건물 명의 넘기라고 서류를 내밀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저는 멀리서 잠깐 보고 돌아섰어요. 큰아들이 저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공장을 나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서 차에 타고 한참을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미워서 운 건지 안쓰러워서 운 건지 10년이 너무 길어서 운 건지 그게 다 섞여서 나온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용서가 그렇게 쉬운 거면 세상에 한 맺힌 사람이 없겠죠. 근데 그래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바닥에서 기회를 받았으니까 말순이한테, 도한이한테, 금자한테 기회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도 누군가한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하필 나를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했지만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선이가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기더라고요. 엄마 고생했다면서 한참을 안고 울었는데 선이 등을 토닥이면서 저도 결국 울었어요. 선이가 큰아들 이야기를 물었어요. 오빠 어떻게 됐냐고요. 안성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더니
선이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러더라고요. 엄마가 대단하다고. 자기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라고요. 저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요. 그냥 엄마인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나를 아프게 해도 끝까지 끊지 못하는 게 엄마더라고요. 미워하면서도 걱정하고 다 줄 수는 없지만 아예 안 줄 수도 없는 게 엄마라는 자리인 거예요. 지금 큰아들은 안성 공장에서 넉 달째 일하고 있어요. 아직 한 번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거든요. 저도 아마 큰아들도요. 근데 있잖아요. 가끔 밤에 여의도 사무실에서 안성 쪽을 내려다보면서 생각해요. 종수 씨가 살아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잔소리를 하면서도 결국은 웃었을 거예요. 당신은 맨날 나한테 건물 넘기지 말라고만 했지만 내가 건물 없이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저는 올해 65살이에요. 10년 전에 전 재산을 잃고 가방 하나 들고 쫓겨났던 사람이 지금 식품그룹 회장이 돼 있어요.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더라고요. 혹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바닥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솔직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복잡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때 생각을 하면 아직도 가슴 한쪽이 먹먹하거든요. 용서한 거냐고 물으시면 글쎄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만 미워만 하면서 살기엔 남은 날이 아깝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자식한테 재산을 넘길 때는 꼭 한 번 더 생각하세요. 내 자식이니까 괜찮겠지. 그 마음이 저를 길바닥에 앉게 만들었거든요. 사랑하는 거랑 다 내어주는 건 다른 거예요. 가진 걸 다 줘버리면 사랑할 힘까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바닥까지 내려가 봤더니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사람은 진짜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47만 원이랑 가방 하나가 전부였던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서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혼자 속에 담고 있던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요. 들으시면서 느끼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읽어보면서 저도 힘 얻을게요.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